그럴수록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우리 김대상 목사님, 예, 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요,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뭘 넘겨야죠. 아, 녹화를 하시고 넘기셔야 되지 않을까요? 호스트, 그거는 오늘 이제 고명훈 목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 예, 예. 오늘 저는 자,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잘 보이시죠? 네, 네네. 아, 오늘은 이 과학과 같이 이 책의 마지막 그 주제 강의인데요. 일단 우리 함께 읽는 부분은 그 맨 마지막 그 결론 이전의 맨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래서 송희진 박사가 쓴 이 사회적 임무지향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두 번째 강의를 한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학기술은 가치 적재적이다. 즉 과학기술이 놓여 있는 그 맥락에 따라서 과학기술이 영향을 받아서 새롭게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이 가치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호모 파베르, 즉 인간이 과학기술을 만들어가고 과학기술이 또한 인간을 만들어간다는 이 과학기술과 인간의 순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과학기술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사회에 대한 목적을 지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이 가치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역할은 뭐냐면 이 과학기술이 좋은 가치에 의존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 유산에 담긴 공적인 가치를 발굴을 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두 번째 시간에는 과학기술과 민주주의가 공명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과 민주주의가 공명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이 그 참여 민주주의 맥락에 의해서 일반 시민도 이 과학기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의제를 결정하거나 과학기술이 어떤 목적한 바를 잘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우리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시민들이 가져야 할 어떤 마인드가 과학기술 시티즌십, 과학기술을 알고 과학기술에 책임을 지는 그리고 과학기술에 참여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좀 지니는 시민들이 등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지닌 그 존재들은 호모 폴리티코스, 정치하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교회는 우리가 그 몰트만의 희망기 신학책을 봤는데 그 신학의 맨 마지막 챕터가 탈출 공동체에 대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창조적 제자직을 이 몰트만이 제안을 하는데요. 이 창조적 제자직, 즉 실전적인 저항과 창조적 변혁을 추구하는 그런 창조적 제자직으로서의 교회라는 태도를 우리가 기독교 진영이 가짐으로써 호모폴리티쿠스의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태도 자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과학기술과 그리고 혁신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좀 여러분의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과학기술 혁신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학기술 정책이라고도 많이 흔히 하지만 정확하게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입니다.
과학기술 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혁신입니다. 어떻게 과학을 혁신시키고 기술을 혁신시킬 것인가. 이게 사실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나라 과학기술부에서도 가장 핵심 부서가 혁신팀이죠. 과학기술 혁신부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 이후의 여러 국가의 과학기술 관련된 기관이나 미국을 보더라도 혁신부서가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과학기술 혁신 정책은 현재 과학기술 정책 3.0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지금 선진 그 유럽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흐름인데요. 현재는 혁신 정책 3.0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 자, 혁신 정책 4.0이 또 다시 좀 피어날 수 있는 또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류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혁신정책 1.0, 2.0, 3.0 그렇게 나누는데요. 혁신정책 1.0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학에게 R&D 자금을 투자해라. 그러면 낙수 효과로 인해서 기술도 발전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R&D 자금을 밀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술도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이렇게 인과관계로 과학에 발전하면 그 원인이 경제 성장까지 이루어간다라는 그런 선형적 인과관계에서 그 R&D 자금을 투입하는 혁신을 일으키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제 성장이 목표였고요. 과학 부분에만 치중을 했죠. 그래서 이 혁신 정책 1.0의 주체는 과학기술인들입니다. 특히 과학자들인 거죠. 근데 이것이 이 낙수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낙수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혁신 정책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2.0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보면 이승만 정권이 혁신 정책 1.0을 따라갔던 정권입니다. 그래서 과학 분야에 치중을 했었고요. 근데 이것이 실패를 하니까 박정희 정권 때는 자, 기초과학이 아니라 기술과 연결될 수 있는 응용과학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그 응용과학에 투자하면 산업이 발전한다라는 선형적인 관점을 이 박정희 정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박정희 정권 역시 혁신정책 1.0의 그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서구 사회에서 혁신정책 2.0이 등장합니다. 1.0이 생각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이제 2.0 혁신정책 2.0 버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제도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낼 것인가 관심을 갖는데 이 혁신정책 2.0의 목표는 경제 성장입니다. 1.0과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이고요. 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과학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을 함께 꾸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융, 고용, 지역 혁신 이런 관련된 제도를 과학기술 제도와 함께 꾸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는 제도가 아니라 과학 자체에 대한 어떤 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었다면 2.0부터는 과학과 관련된 제도들을 함께 끌어가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이때 강조되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에서 선택과 집중이란 말을 가장 많이 했던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요? 이명박 정권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우리나라는 혁신정책 2.0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사실상은. 예. 자, 그러다가 그 서구사에서는 이 2.0이 그럴싸한데 2.0을 발전하면 이 정책에 따라 가면서 문제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 예를 들면 양극화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이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이제 너무 경제 중심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과학기술 때문에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기도 하고 또 기후위기라는 인류 사회의 어떤 공통적인 위기에 대응하지도 못하고 그런 혁신정책 2.0의 문제점이 발견이 됨으로써 이제 3.0이 시작됩니다. 자, 북유럽 중심에서 이 3.0 버전의 혁신정책이 이 시작을 되고요. 이것이 이제 현재 유럽은 이제 3.0 버전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3.0 버전 혁신정책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3.0 버전을 언제 했냐면 문재인 정권 때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비로소 3.0 혁신 정책을 펼치다가 어, 윤석열 때 2.0으로 갔습니다. 윤석열 때 예, 후퇴한 거죠. 그리고 이번 이재명 정권은 3.0입니다. 예, 다시 3.0 때 했던 정책가들이 들러붙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으로 다시 가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3.0은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어, 국민들의 삶의 질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까지만 해도 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제도들에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3.0부터는 그러지 않습니다. 과학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3.0부터는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 비전입니다. 국가 비전. 50년, 2050년, 2100년에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가? 라는 국가 비전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3.0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50년, 2050년, 2100년, 2150년, 2200년 그 당시 한국 사회를 그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미래학자들이 좋은 도구를 많이 주는데요. 그래서 그런 미래학자들이 전해주는 그 도구를 가지고 상상을 한 겁니다. 한국 사회 상상. 그 인류 사회의 상상, 지구 생태계의 미래적 비전을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상 속에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는 한국 사회, 양극화가 해결되거나 또는 기후위기에 대응에 성공한 그런 한국 사회라든지 이런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공동의 비전. 그 비전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그 비전이고요. 그래서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영역들이 서로 합쳐져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뿐만 아니라 나라의 다양한 정책들을 통합해 가는 거예요. 보건 정책도 되고, 교육 정책도 되고, 어, 지역 정책도 되고, 다양한 정책들을 통합시켜 가지고 그 공동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정책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점이 혁신정책 3.0입니다. 자, 이러한 3.0에서는요, 과학기술계와 경제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어, 그 궁극의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 시민사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사회도 중요한 파트너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 2.0에서는 시민사회는 과학기술 정책의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3.0부터는 과학기술 정책의 파트너로서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2010년 이후부터는 이 3.0에서 스피드아웃 된 겁니다. 좀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등장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회적 임무지향 혁신 정책입니다. 사회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 방향성으로 혁신 정책을 추구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이게 곧 OECD 쪽에서도 이 사회적 임무지향 혁신 정책을 뭐 국제 표준 정책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과학과 경제,
정책만 생각했는데 이제 다양한 제도와 함께 해서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근데 경제 성장이 과학기술의 목적이냐? 그건 아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공동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목표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들이 과학기술과 함께 통합돼서 운영되는 그런 3.0의 흐름으로 이제 흘러왔다는 것이죠. 자, 이 혁신정책 3.0부터는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과학기술이 혁신되려면 과학기술과 관련된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혁신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회 속에서 과학기술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 사회 문화, 예술, 산업, 다양한 그 영역들과 서로 조화가 돼 있어요. 왜요? 과학기술도 그 사회의 하위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적 입장에서 보면 과학기술과 예술, 과학기술과 경제, 정치, 사회문화 예술들이 서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학과 바꾼다고 해서 막 혁신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죠. 엮어져 있는 그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혁신정책 3.0부터는 기술 시스템만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도 함께 전환시켜 가야 된다는 거죠. 즉,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도 혁신시켜야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혁신과 과학기술 혁신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함께.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가치, 과학기술의 가치 문제를 보게 되면 이건 납득이 되죠. 과학기술이 놓여 있는 그 맥락의 가치를 과학기술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혁신이 일으킨다는 것은 과학기술이 놓여 있는 맥락 역시 혁신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혁신의 대상인 맥락이 이 사회입니다. 사회. 그래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도 함께 혁신돼야 된다는 거죠. 그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사회를 혁신시키고, 그러니까 사회혁신과 과학기술 혁신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혁신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바뀜으로써 사회도 바뀌고 과학기술도 바뀌고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 시스템은 참 바뀌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시스템 밖에서 어떤 거시 상황에 어떤 위기가 어떤 압력이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기후 변화죠. 기후 위기. 이런 그 인류 사회가 지금 공동으로 다 압박을 받잖아요. 기후 위기라는 그런 거시 수준에서 압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실험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단계에서 아주 다양한 정책들이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정책 실험들이 이루어지고요. 그 실험들이 이루어져서 그 결과가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혁신하면 되겠다. 이렇게 혁신하면 과학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게 되겠다. 그런 어떤 다양한 그 정책 실험의 결과물들이 모여서 그리고 거시 수준에서의 압박과 미시 수준에서의 다양한 정책 실험들의 결과들이 서로 모여서 이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존보다는 다른 시스템으로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서 과학 기술이 혁신이 일어나고 사회도 함께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과학기술 혁신정책 3.0이 보는 시스템 전환의 어떤 얼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적 임무지향, 앞에서 말씀드렸던 혁신정책의 흐름이라든지 시스템 전환이라는 그 원리 입장에서 이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사회적 임무지향 혁신정책이 지금 이제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2030년이 넘어가면 이 사회적 임무지향 혁신정책이 한국과학기술부의 하나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유럽과 약 20년 차이로 움직입니다. 우리나라가. 자, 사회적 임무지향 혁신정책은 사회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고요.
네, 사회적 임무지향 혁신 정책은 유럽의 9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 호리즌 유럽의 기본 틀입니다. 이 호리즌 유럽이란 것은요, 유럽의 공공연구 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핵심 운영 원리를 제안하는 것이 호리즌 유럽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예술, 문화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연구 개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이런 프레임으로 가보자. 라는 겁니다. 그런 프레임을 9차 프레임워크에서 사회적 임무지향 혁신정책이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이 이제 이러한 3.0, 혁신정책 3.0에서 스핀아웃된 이 사회적 임무지향 혁신정책을 속에서 지금 유럽 사회가 다양한 공공연구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OECD 내부에서도 이 사회적 임무지향 혁신 정책을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그 국제 표준이 되도록 지금 논의 중입니다. 거의 이제 따라갈 것 같아요. OECD도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임무지향 혁신 정책은 유엔이 발표한 17가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DG라고 하죠. 이 발전 목표를 지향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 사회적 임무지향 혁신 정책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이 세 가지입니다. 시민사회 참여, 동태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정부. 이 동태적이란 말은요, 뭐냐면 어떤 불확실한 상황이 왔을 때,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자원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정태적 정부라는 것은 밖에서 서류를 가져오면 그냥 도장이나 찍어줬어요. 도장 찍고 이렇게 시행해, 이렇게 시행해. 이건 확실한 어떤 상태에서 그런 거죠. 근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어떤 사회 분위기, 그딴 전 세계적인 분위기에서는 그냥 책상에서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정부는 안 되죠.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역동적으로 달려 들어가야 돼요. 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우리나라 비즈니스에서 어떤 능력과 어떤 자원과 어떤 요소가 있냐, 교육 분야에 어떤 요소가 있냐, 사회예술 분야에 어떤 요소가 있냐, 수많은 한국 사회에 갖고 있는 수많은 요소들과 능력과 자원을 재분배를 해보는 겁니다. 재구성을 해가지고 그 불확실성을 대응해 가는 거죠. 자,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음. 그리고 사회적 도전 과제를 대응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 결과가 산업 발전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 추구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사회적 임무지향 혁신 정책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민사회 참여인데요. 그래서 혁신정책 1.0, 2.0까지는 하향식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정책 지시사항을 내려오죠. 그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혁신정책 3.0부터는 시민이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정책을 시민이 제안을 하고, 그 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어, 보다 발전시켜 또 하향식으로 탑다운으로 또 내려보내고, 버튼업 상향식과 하향식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시행되고, 정책이 완결됩니다. 그때 이러한 혁신정책 3.0 버전의 사회적 임무지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학기술 관련 의사결정에 시민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또 이 시민뿐만 아니라 뭐 정보 관료들, 뭐 비즈니스 계열, 뭐 교육들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과 함께 시민이 거기에 동참하여 혁신정책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태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정부는 뭐냐면요. 어떤 문제를 정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사회적 어떤 위기가 터졌다. 그러면 이 위기를 정확히 분석해서 문제를 정의할 줄 아는 실력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 문제 정의가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시민 사회가 참여하는 혁신 정책이라 해서 정부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우리 정부가 상당히 역동적으로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중 하나가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된다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조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과학기술 분야와 사회 분야를 연계함으로써 정책을 조종하고 통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정책 통합, 조정과 통합 가운데 다양한 정책 실험을 해보는 거죠. 다양한 정책 실험을 해보면서 어떠한 실험들이 이 불확실성에, 제가 오타네요. 불확실성에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 불확실성 대응하는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실험들을 정부가 추진을 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실험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적 도전 과제의 대응을 이 산업 발전과 연계시키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여기서는 정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정부가 선도적 투자를 하는 거죠. 다른 인프라 기반을 구축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이런 기반 구축을 통해서 시스템 전환을 시도를 함으로써 민간 기업이 보다 낮아진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이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에 참여해서 거기서 다양한 사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사업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사회적 임무 지향 혁신 정책의 그런 특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 예를 들어보는데요. 전라북도 전주시 에너지 자립 안전도시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광역 지자체는 5년마다 한 번씩 에너지 자립 계획을 써야 됩니다. 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자체는 할 필요 없었는데, 전라북도 전주시가 우리나라 기초 지자체 치고는 최초로 에너지 자립 계획을 세워봤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때 어떤 전주시가요, 일단 전라북도에는요, 발전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충남 당진에서 만들어진 전기나 전남의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가져다 씁니다. 전라북도에는 발전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사회 문제입니다. 전라북도의 사회 문제고, 특히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많이 사는 전주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전주시가 문제를 정의한 겁니다. 에너지 자립, 에너지 안보의 안전성을 구하는 도시, 이 도시를 만들어 보자. 라는 문제를 정의를 분명히 내렸었죠. 그래서 전주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는 시민단체와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를 만듭니다. 이 거버넌스에는 공무원, 변호사, 에너지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시민단체들, 그리고 전문 학자들, 다양한 주체들이 모였어요. 네트워크죠. 그래서 이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거버넌스에서 전주시가 에너지 자립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그러다가 어떤 의견을 냈냐면 어, 에너지 자립 계획을 만드는데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자립 계획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 시민 100명이 참여해서 에너지 자립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함께 있었습니다. 100명이 함께 서로 난상 토론을 해가면서 전주시의 에너지 비전이 뭐고, 전주시의 2050년, 2100년에 전주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꿈을 서로 만들어내고요. 이 꿈 속에서, 그 비전 속에서, 전주의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용되어야 될 것인가. 또 함께 고민도 하면서. 그래서 전주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여러 지형들을 활용한 분산형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 가자. 뭐 이런 다양한 시민들이 서로 의견들을 내기 시작했고요. 그 시민들이 의견을 내는데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에 속해 있는 전문가들이 컨설팅 작업들을 많이 해줬죠. 그러니까 전문가나 관료가 딱 정해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시민들이 물어보는 것에 막 답을 해주면서 다양한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이 함께 토론을 해가면서 전주시의 에너지 계획을 짰습니다. 그것을 전주시가 100% 수용을 하고 실행을 하기 시작하죠. 이를 위해서 에너지 거버넌스에서 전주시 에너지 조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조례라는 것은 이때 에너지 조례는 공무원이 만든 게 아닙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조례를 만들고요. 이에 따라서 에너지 센터,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에너지 센터를 만들어서 전주시의 에너지 자립, 에너지 전환 계획을 시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 에너지 자립 마을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전주시의 에너지 자립 마을이 18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가 더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시민 햇빛 발전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이 공동 투자를 한 겁니다. 시민들이 공동 투자해가지고 시민 햇빛 발전소를 만들어서 지금 8개 전주시 시민 햇빛 발전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여기에 함께 투자를 했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가지고 함께 투자를 했고요. 시민들이 함께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주시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권 때 좀 힘들었습니다.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이재명 정권 들어오면서 다시 이 전주시의 에너지 자립 계획이 3단계로 진입을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주시를 보면 정부거든요. 정부가 상당히 역동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죠. 다양한 자원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고요. 그 시민이 참여합니다. 에너지 계획을 수립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 속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도 함께 참여합니다. 특히 이 전주시 에너지센터라는 시민단체가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에너지 자립마을과 에너지 커먼스를 만들면서 이 전주시 지형에 맞는 에너지 어, 그 비즈니스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 효율이 좋은 뭐 제품을 만든다든지 유통을 시킨다든지 그런 또 에너지와 관련 에너지 혁신 결과로 등장하는 또 작은 비즈니스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좀 이 사회적 임무지향 혁신 정책의 과제가 있는데요. 어떤 과제냐면 시민이 보다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이. 이 사회적 임무지향 혁신 정책은 공동 창조자로서의 시민을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수준에서만 참여하는 게 아니죠. 그냥 절차상 시민지 앉아 있고 그 정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적 임무지향 혁신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거죠. 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진행하는 과정, 평가하는 과정까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사회적 임무지향 혁신 정책이 성공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시민이 참여해야 되지만 해야지만 사회적 문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그 방법으로 리빙랩이 있습니다. 5명, 10명 그러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그런 리빙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조직,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혁신 정책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정부 입장은 이 시민이 참여하는 그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인 혁신 플랫폼을 형성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이 쉽지요. 우리나라 공무원 문화와 부닥칩니다. 사실 이것은. 그래서 혁신 플랫폼을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정부 스스로 혁신을 해야 돼요. 어. 그 수직적인 체계에서 이것을 수평적인 체계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별 블라인드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이 동태적인 능력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왜? 부처 이기주의가 계속 있으면요. 정책 통합이 되지 않아요. 다양한 자원들을 끌어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 플랫폼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의 혁신이 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런 플랫폼을 형성해서 다양한 혁신 주체들과 함께 정부가 문제를 진단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깊게 생각하고 수기 활동을 펼치고 그 모든 국민이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비전을 형성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좀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과제예요, 사실은. 예. 지속 가능한 산업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것도 역시 다양한 정책 조정이 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현재 분야 융합형 정책을 통해서 이 분야 서로 예전에는 만나지 않은 분야인데 서로 다른 분야를 합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역을 발견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야 융합형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형성이 되고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지금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혁신 플랫폼을 만들다 보니까 지식 커먼즈가 생깁니다. 커먼즈는 공유 재산을 뜻합니다. 이 혁신 플랫폼을 통해서 활동을 하다 보면 서로 지식들이 서로 쌓이게 되면서 공유 재산이 됩니다. 이 지식 커먼즈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이것도 하나의 큰 관리해야 할 그러한 과제로 현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임무지향 혁신 정책은 2010년대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된 거예요.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혁신 정책의 과제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리빙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리빙랩은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어떠한 그러한 동아리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함께 모여서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는 겁니다. 다양한 문제 해결의 방안도 마련해 보고요. 그리고 그 지자체 정부와 대학과 그 지역의 기업들이 이 리빙랩을 해주죠. 이 서포팅 속에서 이 리빙랩이 제안한 어떤 방안을 실험을 또 해봅니다. 그 방안대로 문제가 해결되는지 또 실험도 해보고요. 그래서 리빙랩을 마을 실험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 리빙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에서 지금 이 리빙랩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설계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 시흥시 스마트 시티 시흥을 보게 되면 시흥시 안전지도 만들기. 그래서 사각지대를 찾아보고 이것을 이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사각지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안전지도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게 시민이 참여하는 겁니다. 시민이 참여해서 안전지도 만들기. 그래서 스마트 시대가 보다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그 시흥시의 주차 문제 해결하기. 이 주차 문제는 웬만한 도시는 다 이 주차 문제에 시달릴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시흥이 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것을 시민들이 모여서 해결해 가는 거죠. 다양한 주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고요. 한번 실험도 해보고요. 그 스마트팜.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가 지금 정책에 의하면, 어, 스마트 시티 주변에 스마트팜을 많이 두는 겁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의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들을 시티 주변에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대안이 스마트팜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스마트팜을 협동조합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어떻게 운영하고 스마트팜에서 뭘 재배하는 것이 이 스마트 시티 시행에서의 어떤 비즈니스와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실험을 해보고요. 그 다문화 학생, 어떻게 이렇게 지원할 것인가. 이제 다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일부 부처의 문제를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지 않거든요. 이게 다문화가 전국적인 있는 거고요. 또 다문화란 말 자체가 차별적이죠. 사실은. 네. 하여튼 간에, 그렇지만 이 다문화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것도 이제 리빙랩 방식으로 해보고요. 또 시흥시에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유독물 운반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막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사고 발생 시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점들을 리빙랩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 리빙랩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참여하는 겁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민이 참여하는 리빙랩이요. 이 시스템 전환에서 다양한 그 정책 실험을 하는 겁니다. 정책 실험. 그 에너지 자립 마을, 또 이런 정책 실험을 하는 공간이 되고요. 거버넌스 혁신 플랫폼도 이 정책 실험이 일어나는 이런 미시 수준의 활동입니다. 자, 거시 수준에서 이 기후변화라든지 도시와 양극화 이런 거시의 큰 변화가 이 기존의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리빙랩, 플랫폼, 거버넌스, 에너지 자립마을 등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의사결정과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실험의 결과들이 모여서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어떤 압력뿐만 아니라 미시 수준에서 다양한 정책 실험들과 심리 참여하는 의사결정의 그 과정들이 이 시스템이 변하도록 압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화됨으로써 시스템 전환이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고 이 혁신을 때문에 과학기술 혁신이 되고 사회도 혁신이 되고 그러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가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임무지향 혁신 정책의 하나의 그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탄소 중심으로 집중화된 에너지 시스템이 아니라 분권화된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 이것도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고요. 이 보건의료 시스템, 아니, 치료 중심이냐, 예방 돌봄이냐, 이런 보건의료 시스템이 변하는 과정도 이런 시스템 전환 방식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도전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렇게 시민이 참여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시스템을 전환을 일으켜서 혁신을 일으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과학기술 혁신나고 사회도 혁신되는 그런 방향이 바로 이 사회적 임무지향 혁신 정책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임무지향 혁신 정책에 우리 기독교가 사실 참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죠. 창조적 제자직으로서의 교회. 실천적인 저항과 창조적 번역 운동을 통해서 창조적 제자직의 역할을 하는 교회. 몰트만의 어떤 제안이죠. 자, 이 제안이 사실 예수 살림의 오이코노미아, 어, 예수 살림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걸 경영하는 그런 예수 살림의 오이코노미아로 등장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선교로 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이렇게 저는 한 네 가지 정도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겁니다. 커버넌스에 참여하는 거죠. 혁신 플랫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전환 실험에 참여하는 거죠. 이걸 잘하는 것이 저기 어디야? 경상도의 시민교회인데, 그 도시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그 시민교회가 있습니다. 경상도에. 거기가 그 교인들이요, 지역의 다양한 이런 활동에 다 참여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도시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아주 그 교회가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할 수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요. 플랫폼에 참여하는 겁니다.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겁니다. 리빙 리뷰에 참여하는 거죠. 에너지 자립 마을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과학기술 접근권이 배제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위치라든지
경제적, 정치적 그 위치 때문에 과학기술 적극권에 배제되어 있는 이웃들이 있어요. 과학기술 빈민들이 있답니다. 그들을 대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들의 목소리가요, 거버넌스에서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들은 일용직이거나 계약,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배제된 이유. 어떤 큰 동일성, 보편성은 항상 뭔가를 배제시키잖아요. 차별을 일으키잖아요. 그 차별된 이웃의 목소리를 대변해줘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안, 정책에서의 선한 사마리안의 역할은 바로 배제된 이웃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생태환경. 생태환경의 입장에서 이 생태환경의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교회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혁신 플랫폼에서, 거버넌스 속에서, 리빙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이 혁신 정책 속에서요, 사회적 자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지역사회의 어떤 사회적 연대를 기반을 조성해 줄 수도 있고요. 또 교회가 개인의 사익보다는 지역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런 입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독교회가 그 혁신 정책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주체들을 모아볼 수 있는, 서로 연대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역사회 선교로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사회적 인문지학 혁신정책은 과학기술 선교 전략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시스템 전환. 이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을 통해서 과학기술도 혁신을 일으키지만 사회도 혁신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 그 사회혁신에서도 선교의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학기술 선교 전략에서 이 그냥 적정 기술에서 우물만 파주고 뭐 적정 기술로 뭔가 이렇게 주고 빠이빠이가 아니죠. 그 적정 기술이나 뿐만 아니라 정말 쓸 수 있는 해외 지역사회가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요. 그 사회를 혁신시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혁신 과정 가운데 다양한 또 전환 실험해야 되거든요. 선교지 마을 지역 주민들과 또 다양한 전환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만나게 돼요. 선교적 저초점을 또 이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임무지향 실천 정책이요. 과학기술을 도구로 한 선교 전략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서울 그 서대문구에 가재울 녹색교회가 있습니다. 예, 감리교 교회입니다. 매우 작은 공동체의 인원수는 작습니다. 근데 엄청난 큰 일을 했었죠. 자, 이 가재울 녹색교회가 뭘 했냐면요. 이 서대문구 여기 북가정 1, 2동에서요. 에너지 자립 마을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 서대문구가 에너지 전환 운동을 되게 많이 펼치는데, 그래서 이 서대문구에 여러 에너지 자립 마을이 있습니다. 그 한 마을이 이 북과자동에 있는 마을인데, 그게 녹색 마을이고, 이 서대문구 녹색 마을이라는 에너지 자립 마을이 형성되는데, 가절 녹색교회가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 녹색 마을의 운영위원으로서 가절 녹색교회가 열심히 달렸어요. 봉사했어요. 그래서 이 서대문구 녹색마을이 탄생하는 데 큰 역할을 했었고요. 그 태양광 발전기를 보급하고 에너지 컨설팅을 하는데 이 가절 녹색교회가 큰 일을 합니다. 이 서대문구 녹색마을에서 이게 에너지 자립마을이거든요. 이 자립마을에 그 가구 집 옥상마다 태양광 발전기를 그, 설치를 하고 또 에너지 컨설팅을 받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가절 녹색교회가 큰 역할을 담당을 했고요. 또 가절 녹색교회가 에너지 주민대학을 엽니다. 물론 이 서대문구 녹색마을이 이 에너지 주민대학을 여는데 이 주민대학이 운영되도록 가절 녹색교회 교인들이 헌신했어요. 그리고 이 서대문구 녹색마을에 에너지 빈곤층이 있습니다. 이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구제 활동을
제안들을 가제울 녹색교회가 했던 것이죠. 그리고 가제울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이 지역 아동들에게 생태 친화적인 교육들을 펼쳐갔고요. 그리고 이 서대문구 녹색마을을 비롯한 이 지역 주민들이 서로 공동체가 되도록 이 가제울 녹색교회가 참 중요한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은요, 지금 가젤 녹색교회가 이 서대문구에서 창조적 제자직으로서 활동을 펼쳤다는 거죠. 이 에너지 위기, 이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 시대에, 이 위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항하고 에너지, 분산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창조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그런 창조적 제자직으로서의 교회를 했었다는 것이죠. 그 가제울 녹색교회는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교회가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교회 사명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회로 실천 사항을 만들어냈고요.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대문구 녹색마을이라는 에너지 자립 마을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을 했었던 거죠. 자, 이러한 가제울 녹색교회의 그 에너지 전환의 움직임은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살렘의 오이코노미아, 이 서대문구 녹색마을을 기후위기에 대항하고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그런 마을로 되기 위해서 경영을 했다는 겁니다. 살림의 경영을 했다는 거고요. 그 에너지 전환을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서 해석하고 참여했다는 거.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를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선교를 감당했다라는 것을 또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 강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네, 아이고, 예, 세 번째 강의 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좀 늦어가지고요. 뭐 시간이 좀 됐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열심히 질의응답하시면서 참여하신 것처럼 오늘 또 그 마지막 시간인데 질의응답 시간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는 들으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화요일 날 서울에서 장준식 목사와 함께 그 정치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신앙과 연관지어서 정치 신학의 문제를 함께 들었을 때 느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국가와 시민사회, 시민의 삶이 예전에 어느 때보다도 매우 밀접하게 국가의 정책 하나하나가 그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 정치 신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화두인데 과학기술도 이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옛날에는 뭐 산업에만 과학기술이 영향을 미쳤다면은 지금은 뭐 시민의 일거수일투족,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서 이 과학기술의 문제도 정치의 문제 못지않게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관심사가 되는 그런 지금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김재상 목사님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잘 들을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러분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창조적인 뭐 아이디어나 경험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과학기술과 신학, 또 과학기술과 기독교의 어떤 대화, 그런 어떤 포럼이라는 걸 보면, 아니, 조직신학적인 얘기를 하죠. 되게 철학적이거나 조직신학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간혹 가다 성서신학에서 어떤 그 주로 창세기에서 문제를 좀 얘기하는데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학 기술과 기독교의 대화가 너무 관념적이죠. 목회 차원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좀 그것을 조직신학이나 철학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학 관점에서 읽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의 목회 현장으로 과학기술과 우리의 목회 현장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 지역사회 봉사나 선교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가 좀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이 포럼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다른 곳에 가면 이제 보통 철학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저는 예. 재미가 없고요. 실천적인 얘기가 돼야지만 교회도 관심이 있죠. 사실은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네. 이런 좀 실질적인 그렇습니다. 얘기를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우리 그 목사님의 강의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리고 현실성이 있고, 목회 현장과도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도전, 뭐 이런 것들이 좀 주어졌다 생각이 드는데요. 뭐, 가재울 녹색교회 이야기도 매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재영 목사님. 예. 예, 오늘 뭐 강의하고 뭐 직접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게 제가, 목사님 강의를 쭉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이제 과학이 지금 이제 상당히 시대적으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주제잖아요. 하나의 분야인데, 근데 지금 이제 그거하고 연결되는 게 우리는 지금 이제 신학하고 연관성 속에서 일단 또 그 이야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윤리적인 측면, 이거는 신학 안에서의 어떤 기독교적인 윤리도 있지만 일반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윤리, 이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제 새로 이제 들어서면서 또 드는 생각이 이 과학 기술에 대한 그 정책, 에 대한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일반 어떤 그 행정을 맡는, 그러니까 집권한 사람들의 어떤 그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뭐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자, 이런 거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하실 때 그 문정권에서 그 3차 아까 용어가 예, 뭐였나? 3.0. 예. 3.0. 3.0, 예, 그거였는데, 그 윤석열 그 정권 때 다시 2.0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음, 했잖아요. 음, 이제 그만큼 이 정치, 누가 집권을 하느냐, 또 집권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이 어떠냐, 그게 뭐 대통령 한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모든 게 좌우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또 이렇게 기용을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이제 바뀐단 말이죠. 음,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어떤 일관성이 있어도 이게 뭐 발전해 나가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런 서로 이렇게 이해가 또 맞지 않고 또 여러 목소리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통합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과학 기술의 어, 그 관심을 가지는 거기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실은 이제 주가 이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 자체도 꼭 이렇게 다 통일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음. 이런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좀 두루뭉실한 그 질문이지만 조금 잘 몰라서 뭐 자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 네네. 3.0, 혁신적체 3.0이라 해서 과학기술인들의 자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는 건 과학기술인입니다. 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1.0이든 2.0이든 사실상 과학기술인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음, 사실은. 정치 관료나 경제 관료가 했었죠. 그래서 과학기술부가 등장한 것은
처음부터 과학기술부가 있지를 않았잖아요, 우리나라가요. 네, 80년대에 등장을 하죠, 과학기술부가.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까지만 해도 과학기술은 그 경제부의 부흥부에 음, 소속돼 있었어요. 경제부의 부흥부의 과학기술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기술부 역대 장관들 보면 경제 전문가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과학기술 정책을 하는데 이 과학기술 3.0을 이제 갖고 들어오지만 그래서 자칫하면 사라지는 목소리가 과학기술인의 목소리입니다. 예. 음, 그래서 과학기술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돼요. 예. 뭐제 가까이 있는 제 동생, 제 뭐 재수 씨 다 과학기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제 과학기술자들이 많은데 이들의 목소리 제도 사이 이들의 우리나라에서는 이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채널도 사실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좀 이 3.0부터는요 뭔가 빠르게 되지는 않아요. 자, 왜 이제 그것이 이 3.0부터는 수기가 됩니다. 수기. 민주적 수기. 그러니까 서로 여러 의견들을 치열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치열하게. 의견을 개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수기. 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절차적으로 이제 민주주의가 됐었는데, 이제는 민주주의가 공고화, 심화돼야 되잖아요. 그때는 내용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돼야 됩니다. 자, 그 점은 과학기술 정책에서도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인의 목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 것이, 들려야 돼요, 사실은. 너무 많이 안 들렸어요. 과학기술의 목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시민들도 좀 함께 참여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요.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이야기. 자, 우리나라가 추격을 해가지고 모방 학습 추격을 통해서 막 과학기술을 혁신을 시켜왔는데요. 이제 분야마다 거의 달라졌잖아요. 어떤 분야는 추격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어떤 분야는 여전히 추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추격을 하는 분야는 혁신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추격이 이미 끝난 분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반도체. 예를 들면서 이런 거죠. 추격이 이미 끝났어요. 뭐 어떻게 할 거냐. 혁신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요. 그래서 추격이 끝났기 때문에 다양한 외부의 맥락에 대한 이해 속에서 혁신의 목표점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탈추격이거든요. 탈추격. 탈추격 정책인데요. 이 탈추격 정책을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서 그걸 목표로 했을 때 탈추격 혁신이 일어납니다. 이미 유럽에서 실험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자, 그런 우리나라가 상당히 정책으로서 과도기 입장이에요. 과학기술 정책도 과도기 입장에서 2.0에서 이제 3.0 문재인 때 들어왔다가 후퇴했다가 다시 3.0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도기 입장에서 이제 이때는 다양한 의견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다음 이게 과학기술부 장관이 누가 될 거냐 이것이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바라기는 과학기술인이 장관을 했으면 좋겠다. 과학기술 장관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과학기술의 목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리빙랩이라든지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 법적으로 제도가 돼 있거든요. 제도가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네, 시민단체가 그런 제도가 워킹이 되도록 작동이 되도록 시민단체가 이제 계속 좀 자극을 넣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좀 과학기술인의 목소리, 안 들렸던, 지금까지 안 들렸던 과학기술인의 목소리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 라고. 그러니까 빠른 혁신이 아니라 방향성이 분명한 혁신.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 요청되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게 자꾸 정권이 바뀌면서 이 과학기술 이 분야뿐만 아니라 뭐 교육이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도 거기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게 많이 이제 바뀌잖아요. 네네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과학기술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그 분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 강조점을 두기도 하고 좀 덜 두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거기 이제 정부가 이제 들어서 가지고 이제 민생을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너무너무 이제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은 거기에 너무 이게 또 주력을 하다가 진짜로 중요한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중요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게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겠나.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그냥 노바시면서 하는 이제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우리끼리 뭐 이야기한다고 해결될 건 아니지만 이게 국가 그 대계를 이제 백년 대계를 위해 가지고 그런 아주 공고한 확실한 어떤 비전을 가진 어떤 그런 협의체라든지 그런데 과학자나 기술자들만 모여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관료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시급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네. 정부에서 혹시 그런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뭐 그런 게 잘 네.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의 어떤 직권으로 갖고 있는 게 국가과학기술협의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부분 과학기술인이 들어있다는 거죠. 시민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게 좀 문제긴 한데요. 그래도 그 과학기술인이 많이 들어가서 목소리를 낸다는 자체가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한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앙정부 수준의 제도는 좀 필요합니다. 지금 지방정부의 특성상 시민들과 어쩔 수 없이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민들과의 채널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앙정부가 문제입니다. 이제. 근데 이것을 또 없애려면 중앙정부의 부처 간의 칸막이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동태적 정부가 되려면 정부 스스로 혁신을 막 해야 돼요. 네.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혁신적인 2.0에서 3.0으로 한번 가보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 한번 가봤다가 한 번 가본 거야, 살짝.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이제 3.0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문제는 중앙정부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점 이제 시민단체들이 계속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과학기술 참여연대라든지 ESC라든지 이런 시민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시민단체가 계속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쪽 관심 있을 분들 후원을 하면 됩니다. 후원. 그런 단체들, 시민단체 후원을 하고 총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시민단체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네, 너무 과학 기술 그러면 뭐 어쨌든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정보와 지식의 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들이 과학 혁신에 참여하려면 최소한 과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어느 정도의 이해가 서로 공유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시민들의 참여, 또 우선은 이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정부에서 많이 반영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시민들의 교육,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시민 교육을 통해서 이 과학의 대중화를 어쨌든 이루어내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정도 뭐 이 기본 소양이 있어야 의견을 내놓고 뭐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또 예, 참여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일단 과학기술 정책에서 연결되는 게 교육정책이거든요. 시민교육정책 예, 연결해서 그 시민의 과학기술 소양을 높이는 예. 그러한 정책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 미국이 70년간 해봤어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70년간을 예, 했는데, 예, 예, 예. 예, 아폴로 때문에 아폴로 발사를 해서 그러니까 소련과의 냉전을 하고 그래서 소련이 유인 우주선 보냈잖아요. 스푸트니크. 미국은 우리 앞으로 가야겠다 한 거예요. 달러 가야겠다. 그래서 국민의 그 과학기술 소양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진흥책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미적분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막 교육 내용도 바꾸고 막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사실 실패했어요. 왜냐면 시민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거거든요. 그냥 과학기술자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막 집어넣고 그걸 막 시민들이 받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구조가 짜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 사시면서 수많은 경험 속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것으로 되게 새롭게 이해하는 것들이 되게 많으시죠. 삶의 경험 속에서 바탕이 돼서 이렇게 알아왔던 것이 사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라고 이해되는 것이 점점 많아지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시민은요, 능동적이에요. 시민은 들어오는 정보를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경험 속에서 재해석을 해냅니다. 그게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70년에 시민의 과학기술 소양 증진 정책을 실패한 이유가 시민을 수동적 존재로 봤다는 거죠. 자, 근데 시민이 능동적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한국에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때 신고리 원전 5, 6호기 사업 기억나시죠? 그 사업을 중지를 했습니다. 신고리 원전 건설에 합의회의를 거치죠. 합의회의에 시민들이 무작위로 차출이 됐습니다. 그거 오고요. 전문가들이 와서 강연을 합니다. 어, 원자력의 중심인 원자력 친화적인 전문가 이야기, 원자력의 반대 입장에서 대한에너지를 말하는 전문가 이야기. 이들의 이야기를 시민들이 다 듣습니다. 그 시민들이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분과로 나눠져 가지고요. 자기가 들은 것들을 나름 자기의 경험 속에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 그 가운데 이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를 판단했던 거죠. 그 신고리 원전 건설 사업에서 보여주는 한국 국민은 능동적인 주체였어요. 양쪽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자기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을 다 해내고 합의를 하게 했다는 거죠. 능동적으로 본 거예요. 그것이 지금 과학 사회학자들이 보는 미국에 왜 실패하고 그때 한국은 왜 성공했는가를 보여주는 이쪽에 지금 과학 사회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소양을 소양 교육을 해봤자 자칫하면 시간만 간다. 우리 시민들은요 살아오면서 학습하는 경험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살아오면서. 그래서 전문가는 컨설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컨설팅. 그러면 시민들과 전문가의 그 질문 속에서 시민들이 학습을 하고 능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어. 그래서 이것이 능동적 대중이해라고 합니다. 이것을. 능동적 대중이해.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설교하기 전에 교우들과 성경 공부하잖아요. 교우들이 막 질문하잖아요.
성경의 이 본문에서 막 자기 생각을 이러다 막 질문하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걸 모아서 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교우들이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능동적으로 성경을 접하기 시작하죠. 캐리그마 사건의 교우들이 능동적으로 그 접근하는 거죠.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능동적이에요. 예. 그래서 소양보다는 오히려 합의회라든지 리빙랩이라든지 이런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그것이 훨씬 더 문제 해결에 효율성이 좋다라는 것은 이미 과학기술 사회학의 연구에서 이미 나온 결과들입니다. 예. 근데 이야기를 한국 들으니까 사회가 아직 이런 미국, 것들이 많이 받아들여져 있지 않죠, 지금. 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그 미국 그 교육 그 제도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뭐 아주 뭐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교육을 주입식으로 하는데 이제 미국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그냥 일방적으로 교육하려고 했던 거는 학교 교육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일반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예, 어, 맞습니다. 음. 예. 우리 예를 들면 평생교육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막 그렇게 막 대중강연 이식으로 막 다녔던 거예요. 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토론 문화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달되었을 건데 왜 그렇게 했는지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데 아마 이 그게 안에,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전문 지식이니까 그냥 그렇죠. 일방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주입하면 된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예, 방금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원자력 그 발전소 같은 경우에 그 아주 좋은 그 예인데 그 서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지식만 있으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 이제 예. 예, 같은데 예. 예. 예, 맞습니다. 그, 오히려 일단 시민들은 능동적으로 판단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 과학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시민을 신뢰하라라는 저희들의 음,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어, 시민을 신뢰하라. 예. 음, 공감이 됩니다. 음, 좀 생소한 주제이다 보니까 좀, 좀 낯설기도 하고 언어들이 낯설지죠. 예. 근데 그만큼 이 과학기술 정책이란 게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상관있는 것이 이 과학기술 정책이고요. 이 과학기술은 현대의 사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축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 정책이란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정책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책은 우리 삶에서의 실천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어떤 교회가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가제울 녹색교회처럼 교회가 그 어떤 중요한 이 시대의 기후위기라는 그 어떤 중요한 어떤 사회적 도전 속에서 교회가 그냥 과학기술만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혁신을 위해서 교회가 나름 실천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목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계획을 짜서 실천하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제와 봉사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구제와 봉사를 좀 사회혁신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뭐 어떨까.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사역을 농촌교회사지만 집은 전주시예요. 교회가 가까워요. 전주시 근교에 제가 살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전주시가 이 도시재생의 메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 도시재생, 딱 구된 마을을 좀 리모델링해 가는 거죠. 완전히 뉴타운이 아니라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로운 그 분위기도 만들어내고 비즈니스도 새롭게 만들어내고 뭐 그런 건데요. 전주시의 그 도시재생 활동을 하는데 도시재생 그 활동가들이요. 그 마을에 들어갈 때 어디를 먼저 가는 줄 아십니까? 그 마을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교회를 먼저 갑니다.
그 교회를 가면 마을 사람들 다 만나요. 전주는요. 지역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가가 목회자들과 얘기를 많이 해요. 전주 도시재생 활동가들은요.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우리 목회자들이 사실 지역 사회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알잖아요, 사실. 교회가 있는 주변의 지역 사회를 참 잘 압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게 대형 교회일수록 못하고요. 중소형 교회일수록 잘해요. 이 활동은. 작은 교회일수록 너무 잘합니다. 이 작은 교회일수록 지역 사회에 민감하잖아요.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활동가에게 많은 조언을 해줘요. 그 사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좀 우리 동네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지역 활동가가 이 도시재생 활동가가 가면 마을 주민들은 사실 말을 안 해요. 전주 사람들은 말을 안 합니다. 외지인이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래서 목회자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걸 좀 원해요. 이런 걸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도시 재생을 통해서 그 지역 사회를 혁신시켜 가는데 이 교회가 은근히 센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주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신학적으로는 발굴이 안 돼요. 이런 사례들이 신학자들은 연구를 안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입장엔 되게 너무 우리 신학자님들이 고루하시다. 너무 고루하시다. 실천의 영역을 보면 얼마나 이 교회가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는 다리를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너무 그걸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사회의 맥락에서 실천의 맥락에서 보면 교회가 사회혁신 속에서 뛰어들어가지고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교회가 은근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많습니다. 그런 교회가. 교회를 끼고 해야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을 하거든요. 예. 그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회혁신과 교회가 지역 어떤 봉사, 구제와 봉사를 어떤 사회혁신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런 점들이. 네. 교회의 사역,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구제, 선교, 뭐 이런 쪽에서 우리가 거의, 에,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과학기술 문제,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는 이제 국가 경쟁력, 뭐 이런 것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과학기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는, 먹거리 문제, 새로운 기술을 먼저 한 걸음 먼저 나아가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것으로 국가 경쟁력을 통해서 세계 기술계를 선점함으로써 어쨌든 경제적 독점권을 빨리 그 획득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교회는 교회가 이제 과학기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보전. 우리는 이제 여기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그쪽에서 이 과학기술의 그 도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전하는 일에 교회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그, 그 기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쪽에서 국가의 어떤 일반 사회의 과학기술에 접근하는 그 관점하고 교회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접근하는 관점하고 조금 구별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한편 들고요. 네네.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 과학기술 문제는 교회의 사역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새롭게 어떤 이 시민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새롭게 열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선교적 과제로서 이 과학기술 문제, 과학기술 사회학 이런 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과 좀 장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열어주는데 우리 목사님의 강의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경선 목사님 그 말씀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김재상 목사님 다른 곳에 교회나 이제 학교 다른 곳에 강의하러 가셨을 때는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신학적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보다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 이제 목사님 강의가 그 변화하는 우리 사회 현실에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교회 사기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걸까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준 아주 감사하고 중요한 강의였는데요. 그,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 이제 1세기 그 조영기 목사의 축복 설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2세대 오카는 목사의 제자 훈련에 이어서 지금 그 3세대로 김기성 목사류의 문학 해설 설교, 이게 아주 트렌드가 돼서 대세가 돼 있어요, 현재요. 그 목사님 대형교회는 지금 그 사회 역할을 오히려 못한다. 이것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교회가 이제 그 관념화되어 있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러니까 사상 사조를 좀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제가 요새 마르크스를 읽는데요. 마르크스가 19세기 중엽에 당시에 이제 그 해결 철학, 관념 철학이 세계를 특히 독일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그러니까 마르크스 같은 그 유물론 철학에 나온 계기는 교회가 이성을 찾아라라고 하는 그 요구가 사회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시에 지배자와 결탁해서 착취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르크스가 그때 이제 주창한 그 말이 뭐냐면 어 관념론 지금 말하는 그 김기성류의 그런 설교 그런 관념론적인 설교나 이런 거는 그 사회 현실을 은폐시킨다. 이게 뭐냐면요. 스토아적 인식론인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스토아적 인식론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면 그 윤리적 자율성 또는 그 자기 통제, 내면성 강화, 자기 성찰 이런 쪽으로의 교회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회 현실이 은폐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념 철학을 벗어나자고 주장하는 거가 이제 그 과학 철학이거든요. 과학 유물론이거든요. 마르크스의.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결국에 왜 그 마르크스가 과학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제 그 사회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낸 거예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그 근로자들의 굉장히 피폐한 삶을 마르크스가 이제 분석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교회가 그러니까 너무 내면화된 중심의 그 내면화된 신앙 중심의 그 자기 성찰 뭐 이런 안정, 위로 뭐 이런 그 신앙 중심이기 때문에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을 못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강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설교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도 중요하고요. 너무 그 윤리적인, 자율적인, 그 자기 통제적인 이런 설교에서 좀 벗어나야 어떻게 우리가 사회를 볼 건가? 교회가 사회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건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접목이 될 건가? 이런 걸 우리 교회가 좀 활발하게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 기후위기나 이런 그 산업사회에서 오는 그 삶의 피폐성, 그 지구 환경 이런 거에 대한 교회가 그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우리 김재상 목사님의 역할이 대단히 기대됩니다. 질문은 없고요. 제가 그 아이, 감상평을 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의 어떤 목회 방향을 좀 공적 목회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좀 강조하는데요. 근데 공공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어떤 개인적인 구원의 고백이라든지
또 확신이 또 무시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공성의 어떤 교회, 공적인 활동, 이게 잘 일어나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남미입니다. 해방시다. 예. 예. 근데 그게 남미에서 어디냐면 오순절파입니다. 아,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순복음교회하고는 영단판이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큰 차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개인적인 어떤 고백도 필요하지만 그 개인적인 고백 속에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더라고요. 성령이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확장성, 이런 것들이 남미의 오순절파 교회에서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니까 개인의 구원이 강조되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개인의 구원이 강조되는 건 맞지만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라는 개념이 또한 함께 강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근데 그 남미에 있는 그 남미 지역이 남미 오순절파 교회가 뭐 공공성을 막 강조하진 않아요. 그 교회가, 그 교회들이요. 목회자 설교에 뭐 공공성을 막 강조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성령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과 인도하심이라고 좀 봐요. 그 섭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 현상들이 단순히 뭐 설교 듣고 신앙서적 읽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개인적인 어떤 체험도 중요하고요. 고백도 중요하고 그 속에서 성령에 대한 인식이 열려가는 거죠. 열려가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깨어나가는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되게 저는 되게 듣고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아이러니.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성령을 다시 한번 제 입장에서 공공성 입장에서 성령을 다시 한번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남미의 오순절파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공공성 얘기만 막 하잖아요. 지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예. 그럴 수 있겠네. 공적인 목회를 위해서는요.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 특히 예, 우리나라에서는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어떤 공적인 목회를 해서 저희 교회가 지금 뭐 사회적 협동조합도 만들어가고 막 그런 막 움직임을 하는데 그거 왜 만들어요? 막 이제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그거 왜 만들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헌금한 걸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그거 왜 그렇게 받겠다 그렇게 막 해요? 막 그런 목소리가 막 들려요. 이것을 뭐 설교 입장에서 막 변증을 하고 해봤자 탈나더라고요. 우리나라 은혜가 중요하다. 개인적인 은혜와 함께 공적인 방향성이 이렇게 균형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이 공적인 이런 어떤 활동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드라이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드라이해져요. 이게 드라이해지니까 어떤 공적인 어떤 도시재생 활동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그냥 형식화 되기도 해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제 자신을 볼 때, 은혜가 되게 중요하구나. 은혜 속에서 사명을 좀 다시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점검도 하고 힘도 내고 그런 에너지가 이제 공적인 목회로 또 흘러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개인의 개인 신앙의 어떤 은혜와 함께 공적인 어떤 사명, 방향성 이것이 이렇게 늘 왔다 갔다 균형을 맞추면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제가 처해 있는 목회 현장에 의하면 좀 그런 결론이 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그 과학 지식, 사회 인식 이런 거가 필요한 거가요? 오늘 김재상 목사님은 그 농촌교회에 온 그 과학 운동가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교회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대면 지역의 어떤 분한테 제가 들었는데요. 그 1급 사회운동가가 와서 그 시장 중심에 사회운동을 하는데 교회가 방해 역할을 한대요. 그, 그러니까 사회운동가는 A급인데 B급 사회인식을 가진 목사가 이게 돈을 조금 대면서 방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그 현상이 나오는 음, 거거든요. 이제 그렇죠. 공부가 부족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말하자면 어떤 분야에 그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좀 있습니다. 반드시.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그 추가 좀 설명을 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거, 김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거 이제 들으면서 제가 늘 이제 고민하는 아주 중요한 그 이제 문제 가운데 이제 하나거든요. 지금 이야기하신 그 주제가. 저는 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면은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어, 십자가 속죄의 복음만 그 복음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그것도 가르치고 하는데 그 로마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고 저기 복음서에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라고 하는 그 개념도 자꾸 이제 칭의 뭐 이쪽으로만 계속 설명하는데 뭐 그렇다 정의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어떤 그런 여지도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해에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루어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측면이 있는데 그런 걸 완전히 도외시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어 작동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건 분명히 어떤 정의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의와 사랑이지만 아주 축약하자면 이제 정의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래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그 교회 지형들을 보면 보수 교회다 그래가지고 뭐 아주 근본주의자적인 이런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이제 안타까운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진단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제가 또 뭐 또 의사기도 하니까 그럼 자꾸 이제 진단 일처럼 많이 생각이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하고 칭의론 자체가 많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한국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사회 현실을 바라보고 진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들을 때 남미에서 그 해방신학 이거는 우리가 해방신학 하면 그또 이게 뭐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아주 그 복음을 잘 실현하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많은 뭐 폭력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그쪽으로 많이 이제 좀 경도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내면적으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아까 뭐 김 목사님 이야기하셨지만 개인적인 것과 어떤 그 공적인 이런 게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참 이게 저는 이 근본적인 자꾸 이제 현상적인 어떤 그런 문제만 너무 이제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지금 잘못되었는가 하는 뭐 더 쪼개보면 이제 구원론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좀 오해가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더 깊이 이제 좀 생각하면서 또 신학자들이 그런 또 작업을 요즘은 또 이게 좀 그런 게 있긴 있지만 제가 볼 때 그게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확산되어 가는 데는 많은 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음, 그 개인적으로는 일반 계시와 구원 계시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계시와 구원 계시에
그 위치를 어떻게 자리 잡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반 계시를 구원 계시 안에 자리 잡게 함으로써 일반 계시에 대한 재해석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구원론보다는 창조론이 더 크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그 일반 계시와 구원 계시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매김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그 구원의 개념들 그리고 복음의 어떤 너비와 깊이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나라 현재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과제들이죠. 예. 계속 그렇습니다. 이야기 하시는 거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워낙 원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많이 이제, 이야기해야 될 건데, 있는데, 그 원복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원복에, 지금 이야기하니까 창조, 그 이야기 하시면서 일반 계시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원복을 갖다가 너무, 아예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런 걸 잘 네, 모르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자꾸 뭐 원죄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좀 신학이 좀 더 이게 제대로 이게 잘 연구되고 이제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예. 또 다른 분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문병근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정만 목사입니다. 필리핀에서 들어오셨는데, 네. 필리핀은 지금 몇 시세요? 여기 1시간 늦습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선교사이신가요? 아니면 거기서 목회하시는 건가요? 한인 목회를. 네, 여기 선교사입니다. 네, 네, 현지인 사역하고요. 네, 우리 반갑습니다. 이정만 목사님께서 이 모임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오늘 들어와서 처음에 한 7시 30분, 여기는 6시 30분에 보니까 아직 문이 안 열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오늘, 예,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이제 늦게 들어왔는데요. 에,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재상 목사님. 저도 이제 21세기와 이렇게 시대 인식 이 공부방에서,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저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오늘 실천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해도 오늘 우리 삶 속에 기독교가 무관한 역사와 무반응이다. 그러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는 매우 좋았다고 보고요. 어, 사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탈이념화라고 생각합니다. 탈이념화. 그 이념에 붙잡혀버린 한국 교회.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 사슬에 억압된 한국교회. 그렇지만 그것을 보기라는 이제 아주 멀었고요. 오늘 같은 작은 변화,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오늘 참 소망 있는 모임이라고 봅니다. 가령 이제 오늘 이 모임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그 교단, 한국에 있는 교단들에게 이제 예를 들면 여름부 성경학교라든가 이런 가르침, 공과라든가 이런 데라도 오늘 뭐 공공신학이라든가 또 우리 시민사회에 교회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최근에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그 니박스쿨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을 이념의 사슬로 집어넣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들도 어려서부터 이뭐 성경학교라든가 교단 공과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가져올 교회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작은 변화로부터 시도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복음은 이데올로기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그렇죠. 근원적이고,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데올로기 밑에서 예, 교회가 지금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예.
그래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교회가 양분되는 이런 비극적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데 매우 마땅한 지적이시고요. 저는 어쨌든 우리 김재상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원론을 교회가 극복하지 못하면 과학 기술 문제는 교회는 영원히 뒤처질 수밖에 없고 과학 기술 시대에 교회의 발언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아주 그 중세적 사고 방식에 갇혀 있는 그런 꼴통의 집단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원론을 극복할 필요가 있겠고 창조론이 없는 구원론은 저는 매우 그 뿌리가 없는 부평초와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구원의 원형이고 구원 창조의 완성이라는 저 나름대로의 구원과 창조의 관계를 오래전부터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구원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창조를 알아야 된다. 창조를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하는데 창조론이 구원론보다 더 크다라는 우리 김재상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예. 어, 제가 페북에 나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에, 제목으로 짧은 글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 정말 세계에 대한 이해, 이게 에, 창조를 믿는 기독교가 가장 세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지금 뒤떨어져 있는 그런 신앙 고백과 신앙 인식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과학 문제는 21세기 교회가 직면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생각하고 기술 문제는 저는 조금 더 모르는 이제 상황인데 그래도 과학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제가 이렇게 한번 지난번에 100권 정도 읽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소재를 찾아보니까요. 과학 책을 제가 500권이 넘게 읽었더라고요. 어, 예. 그러니 나는 한 100권 좀 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쭉 해보니까 500권이 넘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열심히 공부를 해온 셈인데 사실 기술에는 거의 제가 문외한이고 기계치여서 사실 그런데 이제 자크 엘루를 통해서 기술 문제의 현재 상황,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은 그저 자크 엘루를 통해서 접한 정도에 불과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런 김재상 목사님의 문제의식 굉장히 깊이 공감이 되고 우리 세 번의 강의가 그런 면에서 매우 우리들에게 커다란 어떤 방향성을 다시 찾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그러면은 좀 정돈을 하고 세 번 우리 김재상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답례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귀한 강의를 염치 없이 그냥 듣기만 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하여간 매우 참 죄송한 마음도 있고 염치가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 형편이 어쨌든 하여간 무보수로 이렇게 강의를 함께 나누고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 참 어려움이 있네요. 이렇게 정말 아낌없이 세 번에 걸쳐서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재상 목사님께 여러분 정말 마음 다해서 뜨거운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아쉬운데요. 다음에 또 이 과학과 기술 관련해서 우리 김재상 목사님에게 우리가 듣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요청도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부탁하고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끝나기 전에 꼭 내가 이 이야기는 한번 해야 되겠다. 안 하면 좀 서운하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 뭐 질문도 좋고 코멘트도 좋고 세 번의 강의에 대한 소감도 좋고 예. 우리 김종일 목사님께서 열심히 시간을 더 제한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 그랬는데 두 번 열심히 하셨는데 오늘은 침묵이십니다. 아, 예. 그, 별로 잘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요. 그저 저는 굉장히 아주 신선하게, 우리가 좀, 어, 좀 어떻게 가야 될 어떤, 새로운 따기보다는 하여간 그런 아주 소중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그 마음이 좀 고무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그 좋은 것을 어, 교회가 잘 좀 어느 정도는 좀 소화하면서 어떤 이 사회 혁신의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그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 창조과학에 너무 빠져 있어요. 네, 엊그제도 제가 어떤 저희 가족을 만났는데 인천 어디 근처에 그 온누리교회에 그 지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천여 명의 교인들이 뭐 모여서 여러 교회에서 다 이제 왔겠죠. 수평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북적북적 하는데 아예 그냥 그 창조가 그런 강의를 많이 하고 또 저기 그랜드 캐년에 뭐 여행 겸 뭐 하면서 그 후에 노아 대홍수의 그런 증거라 하면서 그런 여행을 다니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성경을 많이 읽더라고요. 많이 읽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영향가 없는 이야기. 예, 그냥 그야말로 완전 문자주의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길래 좀 들으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뭐 일일이 반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별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다른 교회도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래서 너무나 이 과학에 대한 오해가 있고 이해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김여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적용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벽이 교회 내에 두껍다, 그렇습니다. 두텁다 그런 맞아요. 그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좀 참 그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다. 앞으로도 좀 더, 좀 많이 깨우쳐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정말 우리가 거의 그동안에 접하지 못했던, 거의 눈 감았던 그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 김재상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눈을 좀 뜰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기회에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우리 21세기 이 공부 모임에서 좀 앞장서서 우리 그쪽에 좀 공부를 계속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마지막으로 김재상 목사님 한 말씀. 다음에는 뭐, 주제가 뭡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일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고명훈 목사님, 그, 김구수 선생님 강의가 7월 8일이죠. 그래서 그 인터벌이 너무 길어서요. 우리 스태 목사님들하고 구체적으로 의논은 못 했는데요.
그 24일 날, 다음 주 24일 날, 제가 로마서 강의 4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5번째 로마서 강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강의하겠습니다. 로마서.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 강의가 그 유튜브에 21세기 교회와 세계 현실이라고 유튜브를 하면 그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제 서론부터 4번 강의가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걸 들으시면 연속성을 취할 수 있고요. 다음에 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시간 되는 대로 조금 더 나가든지 24일 날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하세요, 고 목사님이랑 우리 정 목사님? 네, 그렇게 예,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로마서로 이번에 하고요. 그 다음은 김군수 선생님 께서 강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아이고 벌써 9시 47분입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완전히 정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에, 여러분 미리 줌을 열지 못해서 20분 동안 늦게 시작하게 돼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김재상 목사님 그 포함 번호 나중에 단톡방에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제 번호요? 예, 연락처요? 예, 제 메일 어드레스를 남기겠습니다. 예, 예. 예, 저 예, 단톡방에 좀 알려주시면 좀 연락 취할 수 있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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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아. 문병건 목사님 반가웠습니다. 네, 이정만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종일 목사님도 여기서 뵙게 됩니다. 우리 그 페이스북 예, 예. 친구시잖아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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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